선생님, 유산균은 무조건 매일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외래 진료실에서 60대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에 좋다니까 열심히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가스가 차고 변은 묽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유산균을 잠깐이라도 끊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유산균 장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저희가 가장 자주 만나는 트러블 환자 중 일부는 유산균을 너무 열심히 드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산균이 오히려 장을 망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유산균 복용이 독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그리고 정말 건강을 위한 유산균 복용법과 장 건강 실천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균 혹시 지금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산균은 장에 좋다니까 무조건 먹는 게 좋겠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유산균이고, 장이 편안해진다, 배변 활동에 도움, 면역력 증진 같은 말이 강조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유산균 무조건 좋은 것,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오해입니다. 유산균, 정확히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입니다. 하지만 이 균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모두 똑같이 좋은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장 속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 어떤 균이 도움이 되고 어떤 균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락토바실루스 계열의 유산균을 먹으면 변비가 개선되지만, 다른 분은 똑같은 유산균을 먹고 복부 팽만, 가스, 설사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내장에 이미 균형이 무너져 있거나 염증 상태이거나, 또는 기존에 과잉 증식된 특정 균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산균 제품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제품마다 들어있는 균주의 종류, 수, 균형이 다르고, 어떤 제품은 오히려 단일 균주만 너무 많이 들어있어 장내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기도 합니다. 즉, 유산균은 한 번에 딱 좋은 성분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 없이 무조건 복용할 경우 독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마치 장을 살리는 만능약처럼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장내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내장은 유산균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산균은 약이 아닙니다. 균입니다. 내 몸 안의 생태계에 뭔가를 투입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내장 상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써야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유산균이 오히려 장을 망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복용법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유산균이 오히려 장을 망치는 경우 실제 진료실에서도 종종 마주칩니다. 장은 계속 더부룩한데 유산균을 끊으면 더 나빠질까봐 계속 먹어요. 유산균을 하루 2포씩 먹는데 변이 점점 더 묽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도 유산균이 내 몸에 안 맞는 상황인데 억지로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경우는 유산균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내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복용을 중단하거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 복용 직후 무조건 유산균을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생제를 먹은 뒤엔 꼭 유산균을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타이밍과 종류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항생제는 몸속 균을 모두 죽이는 약입니다. 나쁜 균도 좋은 균도 함께 없애버리죠. 그 상태에서 특정 균주가 과도하게 들어간 유산균을 복용하면 몸 안의 장내 생태계가 한 가지 균에 치우친 비정상적 상태로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항생제 복용 후 유산균을 2주 넘게 복용했는데 이후로 계속 복부 팽만과 설사를 반복하셨습니다.
원인은 균 과다 증식으로 인한 장내 불균형이었고 유산균을 끊고 식이섬유 중심으로 바꾸면서 증상이 서서히 호전됐습니다. 두 번째는 장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유산균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루수증후 굴리키껏 혹은 크론병계양성, 대장염처럼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장 점막이 손상돼 있어 유산균의 통과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은 유산균이 장벽을 넘지 않지만 염증으로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엔 유산균이 장 바깥으로 침투해 면역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복통, 설사, 알레르기 반응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세 번째는 한 가지 유산균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유산균은 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에는 수백 종의 다양한 균이 어우러져 살아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제품 하나만 한 가지 균주만 장기간 복용하면 그 균만 과잉 증식하면서 오히려 장내 다양성이 파괴됩니다. 좋은 균도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한 아파트 단지에 같은 성격, 같은 패턴의 사람이 수백 명 몰려들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50대 남성 환자분은 1년 넘게 같은 유산균을 복용하면서 처음엔 효과가 좋았지만 점차 복부 팽만과 변비가 반복됐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이처럼 유산균은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예민한 존재입니다. 복용하면 안 되는 때도 있고 일시적으로 먹고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매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한번 멈추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유산균이 내게 맞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산균을 먹고 오히려 장이 더 나빠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특정한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너무 단순하게 유산균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유산균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만능약처럼 여긴다는 점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불편하다, 설사나 변비가 있다. 그러면 바로 유산균부터 챙겨야지 하고 복용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균이 모든 장 문제에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 트러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식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약물 복용, 기저질환 등 원인이 제각각인데 유산균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장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내 장에 어떤 균이 부족한지, 지금 장내 염증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복용을 시작합니다. 유산균이란 건 균입니다. 내 몸 안의 세균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인데 그걸 아무런 진단 없이 제품 설명서만 믿고 매일 넣는다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병원에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통해 내 장에 어떤 균이 있는지, 어떤 균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맞춤 처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유산균을 먹으면서도 정작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변비가 있어 유산균을 먹으면서도 하루 물 한 컵도 안 마시고 채소도 부족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장은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소화기관은 정지된 몸보다는 움직이는 몸에 더 잘 반응합니다. 결국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생활이 정체돼 있다면 장도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유산균 복용량을 늘리는 오류입니다. 장 트러블이 오면 잠깐 멈추고 돌아봐야 하는데 오히려 더 먹어야 하나 봐라며 하루 2포, 3포까지 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감기에 걸렸는데 해열제를 2배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이 심해질수록 잠시 멈추고 점검해야 할 타이밍이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순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이섬유나 프리바이오틱스 없이 유산균만 먹는 분들입니다. 균은 먹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유산균이 장에 정착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같은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산균만 열심히 먹고 정작 야채와 과일은 부족하면 그 유산균은 정착하지도 못하고 금방 사라지거나 정착하더라도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처럼 유산균 복용의 실패는 몸보다 생각의 방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균을 챙기기 전에 먼저 내 생활을 챙기고 장내 환경을 파악하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 의사가 실제로 권하는 유산균 복용법과 장 건강을 위한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무작정 먹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장에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유산균 복용의 원칙과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을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타이밍, 방식, 조건을 바로 잡아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산균은 상황별 맞춤형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매일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장 상태에 따라 단기간 복용하고 끊고 반응을 살핀 뒤 다시 조절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변비가 심할 때는 락토바실루스 균주가 효과적일 수 있고 설사형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무조건 가장 인기 많은 제품만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둘째, 유산균은 장내 정착보다 통과하면서 작용하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착해서 오래 살아야 효과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유산균의 많은 효능은 장에 머무는 동안 면역 자극, 독소 억제, pH 조절, 염증 조절 같은 기능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즉, 정착보다 중요한 건 내장 환경에 맞는 균이 통과하면서 유익한 작용을 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을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복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균은 혼자 힘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현미, 고구마, 바나나, 양배추, 사과, 다시마, 김, 귀리, 치커리 뿌리 등입니다. 즉,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이런 식품을 함께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식이섬유만으로도 장내 좋은 균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 대신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약 복용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항생제나 위산억제제 PPI, 면역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유산균 복용 시간을 반드시 약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주치의와 복용 가능 여부를 상의해야 합니다. 유산균이 간 대사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면 과감히 중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유산균을 한 달 이상 복용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먹는 제품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애초에 유산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제품을 바꾸기보다 생활 습관, 수면, 스트레스, 식사 시간을 점검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유산균은 건강보조제이지 장치료제가 아닙니다.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장이 오늘 어떤 상태인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는 태도입니다. 이제 유산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 건강 기본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유산균 없이도 장내 균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유산균이 아니더라도 장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기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실천한다면 장내 균형은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아주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장은 수분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기능이 저하됩니다.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유해균이 장에 더 오래 머물며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수는 포함되지 않고 맹물 중심으로 마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30분 이상 걷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은 움직임이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누워만 있는 생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장 운동을 정지시키고 변비나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산책이라도 좋고 집 안에서의 가벼운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특히 식후 1015분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은 확연히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장은 내가 움직일수록 같이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셋째,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식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건 유산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건 고급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채소, 과일, 통곡물, 해조류, 견과류입니다. 장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내 식단에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단 음식을 줄이세요. 그리고 한 끼에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치, 나물, 된장국처럼 우리 전통 식단에 이미 들어있는 음식들이 최고의 장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건강의 정석입니다. 유산균 하나를 고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루 종일 하면서 정작 물을 안 마시고 야채는 줄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유산균도 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장의 건강은 복잡하게 시작되지만 단순하게 회복됩니다. 몸을 믿고 매일 기본에 충실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산균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산균, 참 익숙한 이름입니다. 장이 안 좋다 싶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챙겨봤을 그 이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유산균은 좋다는 믿음 하나로만 복용해오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유산균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복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경고드린 겁니다. 장이라는 건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 감정, 대사, 심지어 뇌 건강과도 연결된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그 속에 균형이 무너지면 단지 복통이나 변비뿐만 아니라 온몸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먹고 나아졌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먹었는가입니다. 그 과정을 모른 채 그냥 계속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순간 건강은 도리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건강을 지켜주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역할은 결국 생활 습관, 식단, 수면,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태도가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늘 강조합니다. 몸은 약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유산균을 너무 믿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유산균 하나에 의존하는 대신 내 몸의 신호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내 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식후 불편함은 없었는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를요. 그 작은 체크 하나하나가 장 건강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건강은 광고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 선택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유산균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의 관찰력과 실행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히 유산균을 끊게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내 장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유산균을 매일 챙겨 드시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장 건강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